나는 윤민서, 30살이다. 3살 전 강성우와 결혼하며 강사모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결혼 전 나는 서울에서 꽤 이름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강가는 청담동에 빌라를 소유하고 성우는 중견기업의 사장으로 사회적 지위도 있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이유는 언제나 강가의 체면을 위해 감추어야 할 나의 본심과 맞바꾼 것이다. 시어머니 강박수는 언제나 사모로서 해야 할 일을 강조하며 나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성우의 아내로서 아름답고 온순하며 외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배우자로만 보이도록 나를 훈련했다. 나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당시 나는 성우가 보여준 겉모습에 속아 안심하고 결혼했다. 오늘은 나의 30번째 생일이자 강가의 사교적 지위를 과시하는 또 다른 자리였다. 청담동 랜드마크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촛불로 가득 찼다. 성우가 나의 옆에 앉아 은은한 미소를 띤 채 손을 내밀어 나의 어깨를 감쌌다. 오늘 우리 민서가 가장 아름답다. 그는 속삭였고 주변의 손님들은 즉시 박수를 쳤다. 시어머니는 맞은편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성우가 잘해주니 너도 잘해라는 눈빛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여진 드라마 같았고 나는 그 속에서 정해진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성우가 기둥에 기대어 마이크를 받았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나의 아내 윤민서에게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그녀의 온순함과 지원이 나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게 만들며 말했고 손님들의 감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도 입술을 올려 미소를 짓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때 나의 옆구리를 살짝 치는 손이 있었다. 나의 오랜 친구인 혜진이 몰래 스마트폰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볼룸 밖 테라스가 찍혀 있고 그곳에 성우가 서 있었다. 그의 품에는 젊은 여자가 안겨 있었는데 바로 성우의 비서인 김수진이었다. 두 사람은 열렬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테라스 입구에 서 있는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살짝 웃으며 두 사람을 피해주기 위해 커튼을 살짝 닫아주었고 그 모습은 마치 아이들을 종용하는 어머니 같았다. 폰 화면이 나의 시야를 뒤덮었다. 볼룸 안의 촛불은 갑자기 거울처럼 비칠며 나를 자했다. 주변의 축하 소리와 박수는 귀를 아프게 하는 소음으로 변했고 성우가 나에게 건네는 와인잔은 무게가 무거워져 손이 떨렸다. 혈액이 갑자기 얼어붙어 발끝까지 차갑고 마음속에는 불타는 분노가 치솟았다. 나는 일어서서 그들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다. 그러나 무릎을 누르는 강한 힘이 왔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옆에 앉아 표정은 평온하지만 손은 단단히 나의 무릎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귀에 살짝 다가가 속삭였다. 민서, 가만히 있어? 지금 떠들면 수치를 당하는 건 너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고 그것이 나의 분노를 잠시 눌렀다. 성우가 다시 나의 옆으로 돌아와 뭐가 안 좋아? 라고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야. 너 때문에 감동했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의 눈은 이미 테라스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거기서 피어나는 복수의 씨앗이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파티가 끝난 뒤 강성우는 김수진에게 곧 돌아올게라고 속삭인 뒤 나에게는 평온한 표정을 짓고 오늘 너무 피곤했어. 빨리 집에 가서 쉬어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차 안에서 민서야. 성우가 너를 정말 아끼는구나 라고 속삭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피식거리는 듯 불안정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시어머니라고 대답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혈액은 여전히 차갑지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머니는 따로 차를 타고 따라왔고 청담동 빌라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강성우와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간 뒤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카페에 갈까?
라고 제안했다. 24시간 운영하는 카페 부엌안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이제 울어도 돼라고 말했을 때 나는 견딜 수 없었고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결혼 3년 동안의 모든 위굴과 오늘의 충격이 함께 쏟아져 나왔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눈물이 식었을 때 어머니는 나의 얼굴을 살짝 들어 올렸다. 분노해. 원망해. 하지만 민서, 지금 그들을 혼내고 싶은 마음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안 된다. 그녀는 카페 창문을 가리키며 그 빌라는 35억 원이 넘는 값어치야. 강성우의 사장직, 강가의 명예, 모두 그 빌라 위에 세워져 있어. 너가 지금 갈라지자고 하면 그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빌 것이고 아마 1억이나 2억 원을 주며 너를 달래겠지. 하지만 그 후 그는 여전히 강 사장이고 넌 그냥 기혼한 여자로 남을 뿐이야. 어머니의 말이 나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해? 그냥 이렇게 속고 살아야 해? 라고 소리쳤다. 아니야. 어머니는 단단히 말했다. 진정한 복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는 거야. 뱀을 때리면 칠구를 때려야 하는 거랑 같아. 강성우의 칠구는 그 빌라와 사회적 지위고 시어머니의 칠구는 자랑거리야. 그녀는 나의 손가락을 잡고 내가 결혼할 때 아빠가 너에게 준 5억 원, 그걸로 빌라 처음 납입금을 냈잖아. 그리고 매달 주택대출의 30%는 내 계좌에서 나가고 있어. 법적으로 보면 너도 그 빌라의 소유자 중 하나야. 이게 바로 너의 무기다. 어머니의 화상빙이 양 차갑지만 그 속에는 빛이 있었다. 나는 갑자기 정신이 맑아졌다. 분노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이 무작위한 폭발이 아니라 냉정한 계획으로 바뀌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묻자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펜을 꺼내었다. 그것은 나의 디자인 작업에 사용했던 펜이었다. 이 펜으로 모든 증거를 적어 강성우의 불륜, 공동재산의 유출, 빌라의 소유권 관련 문서. 그리고 기다려. 가장 좋은 시계를 잡아야 해. 밤 2시에 집에 돌아왔다. 강성우는 이미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의 휴대폰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살짝 다가가 휴대폰을 살펴보았고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다. 카톡 대화창에서 김수진과의 메시지가 보였다. 오빠, 다음 주 유럽 여행 기념으로 백금 반지 사줄 거지? 물론이지, 내 사랑아. 시어머니도 알고 있어. 걱정 마. 나는 휴대폰 카메라로 이 모든 것을 촬영했다. 그때 강성우가 뒤에서 뭐 하고 있어? 라고 묻자 나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놓고 오늘 너의 말이 너무 감동적이라 기억하고 싶어서라고 속삭였다. 그가 나를 안아주는 순간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지만 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거기엔 더 이상 슬픈 윤민서가 없고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가 있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어머니가 준 펜을 손에 쥐고 있었다. 펜의 금속 부분이 손끝에 차갑게 느껴지고 그것이 나를 깨우고 있었다. 나는 강성우가 유럽으로 떠나는 날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이 펜으로 그의 세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오늘도 장을 봐와 라고 명령할 때 나는 웃으며 네, 시어머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의 눈은 이미 컴퓨터 화면을 향하고 있었고 거기엔 공동재산 확인을 위한 인터넷 뱅킹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뜬 인터넷 뱅킹 페이지는 숫자로 가득 찼다. 나는 강성우와 함께 사용하는 공동 계좌와 각자의 개인 계좌를 번갈아 살펴보았고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매달 15일 나의 개인 계좌에서 450만 원이 주택대출 계좌로 이체되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결혼 초에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5억 원이 빌라 초기 납입금으로 들어갔던 증거도 계좌 이체 내역에 담겨 있었고
그때 강성우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한 말은 지금 생각하면 역겨웠다. 민서. 아침 식사 준비 안 됐어? 시어머니의 외침이 거실에서 들렸다. 나는 급히 인터넷 뱅킹 페이지를 닫고 메모장을 열었다. 메모장에는 어머니가 준 검은색 펜으로 5억 원 초기 납입금, 월 450만 원 대출 이체라고 적어두었고 그 아래에는 김수진 관련 지출이라는 항목이 비어 있었다. 나는 펜을 주머니에 넣고 부엌으로 갔으며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오늘 시장에 갈 거라서 성우가 좋아하는 갓 지은 김치를 사올게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 가는 길에 나는 미리 저장해둔 프라이빗 디텍티브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다. 윤민서 씨라고 해요. 강성우 사장의 일을 조사하고 싶어요. 전화 나두의 목소리는 낮고 신뢰할 만했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불륜 증거와 공동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 특히 김수진이라는 비서와의 관계와 관련된 지출 내역을 모두 모아주세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고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증거만 주시면 됩니다. 오후에 강성우가 사무실로 출근한 뒤 나는 청담동 빌라의 모든 방을 뒤졌다. 주방 서랍장 가장 안쪽에 묻혀있는 부동산 계약서를 찾았을 때 손이 살짝 떨렸다. 계약서의 매수인 일란에 강성우의 이름만 적혀 있었지만 납입금 출처 부분에 나의 계좌번호가 일부 노출되어 있었고 그 뒤에 강성우의 서명이 깔끔하게 들어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고 이때 서랍장 구석에 묻힌 흰색 봉투가 눈에 띄었다. 봉투 안에는 부동산 저당권 처리 위임서가 들어 있었다. 작년 강성우가 회사 자금 주전을 위해 빌라를 저당했을 때 나에게 귀찮아서 너도 서명해줘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나는 별 생각 없이 서명했지만 이 위임서에는 윤민서 씨가 강성우의 부동산 관련 모든 처리를 전권 위임받음이라는 문구와 두 사람의 서명이 있었다. 법적으로 이 문서 하나면 나는 강성우의 동의 없이도 빌라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위임서를 봉투에 넣어 가방 안가장 안쪽에 숨겼다. 저녁 강성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렸다. 오늘 회사 일이 많아 피곤했어라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고 나는 그럼 샤워하고 쉬어라고 대답하며 그의 양복을 받아들었다.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 크기의 카드가 떨어졌다. 로펠 백화점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카드는 김수진의 이름으로 된 선물 증정 카드였고 금액 일란에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카드를 발견하지 못한 척 발치해 두고 강성우가 샤워하는 동안 카드를 가져와 사진을 찍었다. 메모장에 김수진, 로펠 300만 원이라고 적었을 때 검은색 펜의 잉크가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밤 10시, 프라이빗 디텍티브로부터 문자가 왔다. 강성우 사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강남구의 아파트에서 김수진 씨와 만납니다. 해당 아파트는 강 사장의 이름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월 임대료 80만 원은 공동계좌에서 지출됩니다. 사진과 영상은 추후 전송하겠습니다. 나는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강성우가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이라는 메시지도 디텍티브가 함께 보내왔고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나는 검은색 펜으로 메모장에 월요일 강성우, 유럽 출국이라고 적고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서울 최고의 부동산 중개사 사이트가 열려 있었고 나는 청담동 빌라 매매라고 검색어를 입력했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KB부동산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최상위 매물 담당자로 표시된 김대리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나는 강성우가 회사에서 저녁 회의를 갖는다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제 집에는 시어머니만 있었고 그녀는 일찍 침실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청담동 86번지에 있는 3층 빌라를 매도하고 싶어요. KB부동산 김대리라고 들었는데 신속하고 비밀을 잘 지켜주신다고 해서 연락했어요. 나는 목소리를 안정시켜 말했고 김대리는 순간의 정체 시간 뒤 윤민서 씨이시죠? 해당 부동산은 강성우 사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과 권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의 질문은 예상진외였고 나는 확실히 답했다. 부동산 계약서, 저당권 위임서, 공동재산 출처 증명서 모두 갖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빌라에서 만나면 모든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시장에 나갔을 때 김대리가 빌라에 도착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매우 전문적인 모습이었고 문서를 하나씩 확인하며 살펴보았다. 부동산 저당권 처리 위임서가 핵심이네요. 이 문서가 있으면 강 사장의 동의 없이도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감추며 말했고, 하지만 시장 가격보다 10% 낮게 매도하시는 건 손해입니다. 35억 원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빨리 팔아야 해요. 31억 5천만 원으로 매도해주세요. 전관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를 우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김대리가 문서를 정리하는 동안 프라이빗 디텍티브가 메시지를 보냈다. 강성우가 김수진에게 구매한 강남구 아파트 임대 계약서 사진, 로펠 백화점에서 500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한 영수증, 공동 계좌에서 2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강성우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였고, 디텍티브는 이 내용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나는 이 메시지를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다. 저녁 강성우가 집에 돌아오자 나는 평소처럼 그의 양복을 받아주고 오늘 회사 일이 잘 됐어? 라고 묻었다. 좋아. 다음 주 유럽 여행 준비 잘 됐어? 수진이가 이미 여권과 항공권 모두 준비했어. 그는 기뻐하는 표정을 짓고 말했고 나는 마음속으로 냉소하며 그래? 정말 기대돼. 수진이 씨도 수고했네라고 답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성우야, 유럽 가면 민서에게도 선물 사오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성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메모장에 월요일 오전 10시 항공편이라고 적었다. 사흘 뒤 김대리가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다. 중동에서 왔는지 모르는 해외 투자자가 전관으로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31억 5천만 원을 바로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네요. 절차는 3주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저의 법률사와 함께 검토할게요.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주세요라고 말했고 즉시 어머니가 추천해준 법률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민서 씨, 이 모든 문서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매매 절차가 끝나면 강 사장은 이사할 권리조차 없게 될 거예요. 법률사의 말은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강성우가 유럽을 떠나는 전날 저녁, 그는 나에게 여행 중에 부엌 수리사 불러서 냉장고 고쳐줘라고 말하며 집 열쇠를 내밀었다. 나는 열쇠를 받고 걱정 마세요. 잘 처리할게라고 대답했다. 그가 침실로 들어간 뒤 나는 검은색 펜으로 메모장 마지막 줄에 매매 절차 시작 D-1이라고 적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3주 후 강성우가 돌아올 때 무릎 꿇을 모습을 상상했고 그때 나의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정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성우와 김수진을 공항으로 송출고 돌아오는 길에 김대리에게 매매 절차를 시작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공항에서 강성우와 김수진의 배영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 나는 즉시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이 출국했어. 매매 절차를 최대 속도로 진행해주세요. 전화 나두의 김대리는 이미 법적 파일을 제출했고 해외 구매자의 자금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안에 초기 계약을 완료할게요라고 답했다.
차 안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통화를 걸었고, 어머니, 시작했어? 3주 후엔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잘하고 있어? 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거야 라고 격려했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강성우의 개인 서랍을 열었다. 작년 그가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나의 디자인 상장이 책장 사이에 꽂혀 있었고 그 옆에는 김수진의 사진이 여러 장 담긴 앨범이 있었다. 사진 속 김수진은 강성우가 선물한 명품 가방과 시계를 걸치고 청담동 빌라의 거실에서 파포즈하고 있었다. 나는 상장을 가방에 넣고 앨범을 촬영한 뒤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이 상장은 나의 전업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물건이자 강성우의 거짓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틀 뒤 법률사로부터 등기부등본이 전송되었다. 소유자 변경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고 구매자의 이름이 가려진 채 외국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법률사는 3주 후 등기 절차가 끝나면 소유자 명부가 완전히 변경됩니다. 강 사장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상태이므로 지금부터는 불필요한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럼 시어머니에게는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소유권과 관계가 없으므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강성우는 유럽에서 매일 사진을 보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김수진과 아는 모습, 로마 콜로세움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100만 원이 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카톡으로 날아왔다. 민서야, 이 음식 정말 맛있어. 너도 좋아할 걸라고 속삭이는 메시지와 함께 김수진이 강성우의 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올라왔었다. 나는 이 모든 내용을 저장하고 메모장에 파리 500만 원 가방, 로마 800만 원 식사라고 적었다. 한 주 뒤 시어머니가 성우가 너에게 왜 연락이 적어졌어? 라고 묻는 순간이 왔다. 나는 담요를 끌어당기며 성우가 여행이 바빠서 그래요. 매일 사진을 보내주긴 해요라고 말하며 강성우가 보낸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시어머니는 김수진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보고도 수진이가 잘 돌봐주네라고 웃으며 말했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래요. 수진이 씨 정말 친절하네라고 응답했다. 그 순간 프라이빗 디텍티브의 문자가 왔고 강 사장과 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디텍티브에게 이 증거를 강성우의 회사 이사회에 익명으로 전송해 주세요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하면 강 사장은 회사에서도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라고 디텍티브가 말했지만 나는 그것이 바로 그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라고 단호히 답했다. 다음 날 아침 강성우가 회사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는데라고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세요. 잘 해결될 거예요라고 속삭였다. 그의 혼란은 나의 계획에 맞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매매 절차가 마무리되기 일주일 전 김대리가 구매자가 빨리 입주하고 싶어 해서 다음 주부터 집 안 물건을 치워달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알겠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릴게요라고 답했다. 청담동 빌라에서 나의 개인 물건을 수습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어디로 옮기나? 성우가 돌아오면 어쩌지? 라고 묻자 친구 집에 잠시 묵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편히 계세요라고 말하며 그녀의 눈을 피했다. 나의 가방 안에는 검은색 펜,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새로운 집 계약서가 함께 들어있었고 3주 후의 결말을 기다리며 손을 꼭 쥐었다. 강성우가 돌아올 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청담동 빌라 앞 사구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앉아 차를 마시며 빌라 현관을 향해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이 곧 도착할 거야라고 어머니가 말했을 때 나는 주머니리 검은색 펜을 꼭 쥐었다. 이 펜으로 적은 모든 증거가 오늘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1시간 뒤 검은색 벤츠가 빌라 앞에 멈췄다. 강성우가 김수진을 안고 차에서 할애했고 두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우리 집에서 편히 쉬자라고 강성우가 속삭이자 김수진은 부끄러운 척 그의 팔에 기댔다. 하지만 강성우가 현관 밀마를 눌렀을 때 삐빅하는 경고음만 울리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뭐야? 밀마 바뀌었어?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강성우가 격분하며 현관벨을 풍광하게 누르자 문이 열렸다. 그 뒤에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고 누구세요? 이 시간에 시끄러워요라고 불쾌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내 집인데 넌 누구야? 강성우가 소리치자 남성은 속도적으로 집값 증명서와 매매 계약서를 꺼냈다. 저는 이 집의 새 주인입니다. 2주 전에 합법적으로 매수했어요. 원주인인 윤민서 씨가 매도한 거예요. 강성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윤민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이 집을 팔 권리가 없어. 그는 계약서를 훔쳐보려 했지만 새 주인이 단단히 붙잡았다. 김수진은 뒤로 물러나며 황황장장지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마차처럼 달려왔고 성우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외쳤다. 나와 어머니가 공원에서 걸어 나왔다. 어머니, 시어머니, 오래 기다렸어요.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은 강성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성우가 나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뻗어 막았다. 강성우 씨, 냉정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모습은 청담동 주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거예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주변에 모인 이웃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강성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강성우에게 파일을 체과거했다. 이것은 공동소유자 권리증명공정서, 전권위임서 사본, 그리고 매매 금액 31억 5천만 원의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나는 검은색 펜으로 거래 내역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 보세요. 공동재산으로 너가 김수진 씨에게 준 2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너의 부분은 강남 지하실 2달 임대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파일을 창과거 보고는 이건 거짓이야. 이 집은 성우의 것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공정서상의 법원 인증 스탬프는 거짓을 믿기 어렵게 했다. 새 주인이 이제 제가 쉬어야 하니 이곳을 떠나주시겠어요? 계약서에 따라 이사기한은 지났어요 라고 말하자 강성우는 절망적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윤민서, 너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부부야. 부부였을 때 너가 김수진 씨와 테라스에서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가 그걸 종용할 때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다. 주변 이웃들의 속삭임과 촬영하는 스마트폰 빛이 겹쳐지고 시어머니는 인행도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지만 나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섰다. 이제 다음은 강성우의 회사를 노리는 시간이었다. 청담동 서구를 떠나는 차리, 어머니가 다음은 회사야? 라고 묻자 나는 검은색 펜으로 적은 증거 청단을 보며 끄덕였다. 프라이빗 디텍티브가 수집한 회계 증거가 완벽해. 강성우가 회사 자금 3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건 직권남용. 그 돈으로 김수진에게 명품을 사준 건 공동재산 침해다. 이 두 가지로 충분히 그를 내보낼 수 있어. 차 창밖으로 강성우가 시어머니와 김수진을 데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나는 눈을 돌렸다. 이제 그들의 어려움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강성우가 소속된 성우산업본사는 강남구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미리 강성우의 직속 상관인 이사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윤민서라고 해. 강성우 사장의 직무 관련 중요 증거를 제출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비서는 초조했지만 이사장이 오후 2시에 회의가 끝나시니 그때 와주세요라고 답했다. 나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검은색 펜으로 증거 파일을 최종 확인했다. 회계 감사 보고서 사본, 은행 이체 내역, 김수진이 구매한 명품과 회사 자금의 시간대 비교표, 모두 날인과 서명이 완벽했다. 오후 2시, 나는 성우 산업 로비에 도착했다. 강성우가 급하게 복장을 정리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걸 보았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윤민서, 넌 왜 여기 있어?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무시하고 비서에게 다가갔다. 이사장님을 찾아왔어요. 증거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성우가 나의 팔을 잡으려 했을 때 비서가 강 사장, 이사장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막았다. 회의실로 들어가는 길, 강성우는 뒤에서 넌 결국 이런 짓을 할 거였어? 라고 원망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회의실 안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사장은 안경을 쓰고 엄숙한 표정이었고 윤민서 씨, 무슨 증거를 가져왔는지 보여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파일을 펼쳐 강성우 사장과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자금 3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주로 그의 비서 김수진에게 명품과 아파트 임대료로 사용되었고 공동재산으로도 2억 5천만 원을 빼앗았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검은색 펜으로 표시한 중요 부분을 가리키며 이 부분은 은행과 회계사의 확인 서명이 있으므로 가능성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성우가 거짓말이야. 이건 윤민서가 꾸민 음모라. 라고 소리쳤지만 이사장은 손을 올려 그를 가로막았다. 강성우, 우리 회사는 직권남용을 용납하지 않아. 이 증거가 사실이라면 너의 사장직은 보장되지 않아. 이사들은 파일을 돌려보며 속삭이고 한 명의 이사는 지난 분기 회계 검사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원인이었구나라고 말했다. 강성우의 얼굴은 점차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고 결국 의자에 무력하게 앉았다. 이사장이 나에게 윤민서 씨, 이 증거는 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나? 라고 묻자 나는 법률사가 확인했고 이사회에서 필요하다면 증언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 순간 강성우가 나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경비원이 그를 붙잡았다. 윤민서, 나를 살려줘. 아내로서 너는 이런 걸 해줘야 해. 그의 울부짖음이 회의실을 채웠지만 나는 당신이 테라스에서 김수진과 입을 맞췄을 때 아내로서의 나는 이미 죽었어라고 차갑게 말했다. 나는 회의실을 나갈 때 강성우의 비서 김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윤민서 씨, 제발 용서해주세요. 강 사장과 나를 설득했어요라고 빌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증거 파일의 한 장을 채과거했다. 이건 강성우가 너에게 준 돈이 회사 자금이라는 증거야.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건 못 믿어. 그녀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회사 저변도 잘 되고 있어?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전화 놔두.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성우 산업 앞에서 김수진이 붉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모습을 떠나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강남의 카페에 들렀다. 메뉴판 대신 검은색 펜과 메모장을 펼쳤고 어머니, 나는 다시 인테리어 디자인을 시작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그래야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라고 격려했다. 청담동 빌라의 인테리어는 당시 서울디자인 페이지에 소개됐었어. 그 이름값을 살려 마음의 집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가족의 온 난화 충실함을 주제로 할 거예요. 그날 저녁 프라이빗 디텍티브가 강성우의 최신 소식을 보냈다. 강 사장과 성우 산업에서 해고됐어요. 이사회에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결정했고 회사는 강 사장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낸 사진에는 강성우가 복장을 해지하고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김수진은 표정이 어수선했다. 두 사람은 지금 강남 지하실에 살고 있는데
매일 돈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라는 추가 소식은 나에게 아무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이틀 뒤, 나는 강남구의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다. 월 임대료는 150만 원이었고, 매매 금액 중 일부를 사용했다. 사무실을 정리하는 동안 강성우가 전화를 걸었다. 윤민서, 제발 돈 좀 빌려줘. 수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라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지만 나는 당신이 공동재산을 빼앗아 썼을 때 왜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차갑게 답했다. 그 돈은 제가 브랜드 시작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제 부요제 연락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검은색 펜으로 메모장에 강성우 연락 차단이라고 적었다. 브랜드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예전에 함께 일했던 디자이너 혜림이 연락을 했다. 민서 언니, 요즘 뭐 하고 있어? 저도 회사를 그만뒀어. 함께 일하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기뻐하며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 정말 필요했어라고 답했다. 혜림은 당시 나의 디자인 실력을 잘 알고 있었고 청담동 빌라의 인테리어는 아직도 기억나. 그 스타일로 브랜드를 만들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고 자신감을 줬다. 우리는 함께 브랜드 로고와 카탈로그를 디자인했고 검은색 펜으로 디테일을 수정했다. 한 주 뒤, 디텍티브는 또 다른 소식을 보냈다. 김수진 씨가 강성우에게서 500만 원을 가져가고 사라졌어요. 강 사장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어 수사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기 북부 농촌 지역에서 강성우와 시어머니가 친척 집에 살고 있는 사진이 왔었다. 사진 속 강성우는 평소의 화려함이 사라지고 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시어머니는 옷까지 판매를 하고 있었다. 이진경 청담동의 화려한 가족이 이렇게 처참해진 모습을 보며 나는 그저 메모장을 닫았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다. 마음의 집 브랜드 등록이 완료된 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에서 축하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고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건데 이제 줄게라고 말했다. 상자 안에는 나의 첫 디자인 상장과 함께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힌 노트가 있었다. 민서는 언제나 자신의 길을 믿어라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고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노트와 검은색 펜을 함께 사무실 책상에 놓았고 이것들이 앞으로의 나의 힘이 되도록 했다. 브랜드 홈페이지를 오픈한 다음 날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윤민서 디자이너라고요? 청담동 빌라의 인테리어를 봤어요. 저의 집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라고 말하는 고객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혜림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해질녘 노을이 보였고 나는 주머니 검은색 펜을 꼭 쥐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나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성우가 준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마음의 집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청담동 고급 아파트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첫 대형 계약이었다. 고객은 유명 패션 디자이너였고 윤민서 씨의 작품에는 안전함이 느껴져라고 말하며 전체 예산 5억 원을 확정했다. 혜림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는 중 고객이 살짝 속삭였다. 제 남편이 비서와 관계가 있었어. 지금 이혼 절차 중인데 이 집이 제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해.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붙잡고 저도 경험해봤어. 하지만 이 집에서 당신은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검은색 펜으로 메모장에 감성적 공간 개인 프라이버시 강화라고 적었다. 프로젝트 진행 중 강성우가 사무실 앞에 나타났다. 그는 털어지지 않은 옷을 입고 민서, 마지막으로 부탁해. 시어머니가 심장병에 걸렸어. 병원비가 필요해라고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경비원을 불렀다. 당신이 시어머니와 함께 나를 속였을 때 시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부탁하는 건 너무 늦었어. 강성우가 분노하며 너는 심술이 세다라고 소리쳤을 때 나는 그에게 검은색 펜으로 적은 증거 리스트 복사본을 던졌다.
이것들을 보고 혼자 반성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건 이미 너에게 베푼 최대의 관대함이야. 그가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 나는 혜림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나는 고객에게 법률사 연락처를 건네고 이분이 이혼 관련 법률 문제를 잘 다뤄요. 저도 이분의 도움을 받았어라고 말했다. 고객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는 절대로 못 견뎠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혜림이 우리 브랜드에 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해도 되지 않아? 라고 제안했다. 이혼한 여성이나 폭력 피해자에게 디자인 비용을 할인하고 법률 정보도 제공하는 거예요. 나는 즉시 동의했고 메모장에 여성 지원 프로그램 30% 할인 법률 컨설팅 연계라고 적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고객의 집은 서울 디자인 매거진의 특집으로 소개됐다. 마음의 집 브랜드는 감성과 기능을 겸비한 여성 친화적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는 사무실을 확장하고 직원을 뽑았으며 채용 공고에는 여성 경력 재계자 우대라는 항목을 넣었다. 첫째로 채용한 지혜는 이혼 후 경력 단절을 겪었던 디자이너였고 윤 사장님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한 달 뒤 강성우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윤민서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도했다는 주장이었지만 나의 법률사는 전권위임서와 공동소유자 증거로 쉽게 반박했다. 법원에서 패소한 강성우는 2억 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디텍티브는 이제 그들은 진짜 빈털터리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농촌병원에 입원했고 강성우는 알바를 하고 있어라고 보고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메모장을 닫았다. 이제 그들과의 모든 연결고리는 끊겼다. 어머니의 생일 나천. 나는 마음의 집 브랜드가 서울 여성경제기여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시상식에서 나는 이 상은 모든 힘든 여성들에게 바치고 싶어요. 저는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았고 이제 다른 여성들도 그렇게 돕고 싶어라고 말했다. 태아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검은색 펜을 들고 향해 인사했다. 이 펜은 증거를 적었던 도구였지만 이제는 희망을 쓸 도구가 되었다. 시상식 끝난 뒤 경찰관이 나에게 다가왔다. 윤민서 씨, 강성우가 김수진을 협박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김수진이 당시 강성우의 직권남용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했고 증거로 당시 받았던 명품 영수증을 제출했어요. 강성우가 다시 법망에 걸릴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지만 나는 별 관심 없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내 딸이 정말 대단해라고 말하며 나의 어깨를 감쌌을 때 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마음의 집 브랜드가 빛나고 있고 그 빛으로 더 많은 여성들에게 길을 비추는 일이 이제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나의 새 집은 강남 구릉지대에 자리 잡았고 모든 인테리어는 직접 디자인했다. 남향적 거실 락지창에는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책상 위에는 검은색 펜, 아버지의 노트, 그리고 마음의 집 브랜드 첫 프로젝트 완성 증명서가 나란히 놓여 있다. 오늘도 여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가 보낸 메일을 읽고 있었는데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어요. 작은 집을 구했지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라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나는 검은색 펜으로 무료 컨설팅 플러스 50% 할인이라고 적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전화 나두의 지민 씨는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라고 말할 때 나는 우리 브랜드는 힘든 여성을 돕는 게 목표 중 하나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도와주고 싶어라고 말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지민 씨가 남편에게 디자인 작품을 빼앗겨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저도 경험해봤어. 남자가 우리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 너무 아프지만 우리는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격려했고 법률사에게 연락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했다. 지민 씨의 집 리모델링이 시작된 날, 프라이빗 디텍티브가 마지막 소식을 보냈다. 강성우가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로 구속됐어요. 김수진이 제출한 증거로 인해 판결이 나왔고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친척 집에서 돌보는 중이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요. 동시에 보낸 사진에는 교도복을 입은 강성우가 법원 앞에서 카메라를 피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고 10초 동안 침묵했다. 그 후 메모장에 강성우 최종 결론이라고 적고 펜을 닫았다. 복수의 목표는 이미 넘었고 이제 그의 삶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 마음의 집 브랜드가 설립 1주년을 맞은 날 사무실에는 기념 파티가 열렸다. 지혜는 이제 우리는 10명의 여성 직원을 뽑았고 20명 이상의 여성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라고 발표했고 태아에서는 박수가 격렬하게 터졌다. 지민 씨도 왔고 윤 사장님 덕분에 저는 저작권 소송에서 이겼고 이제 자신의 디자인 작품을 내놓고 있어요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가 건네준 자신의 작품 책을 받았을 때 나는 어머니와 눈을 맞추며 웃었다. 파티가 끝난 뒤 어머니와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생일 파티 나천, 너가 울고 있을 때 생각했어? 너가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어라고 말했고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겼다. 어머니의 뱀 7구 지아기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 속고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건 너 스스로의 힘으로야. 나는 그냥 길을 가르쳐줬을 뿐이지라고 말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고 나는 책상 위에 검은색 펜을 보았다. 이 펜은 배신의 증거를 적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이야기를 쓰는 도구로 변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브랜드 새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다. 여성주택단지 디자인,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가정을 위한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단지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혜림과 지혜는 즉시 동의했고 우리 브랜드가 단순히 인테리어를 넘어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겠어라고 기뻐했다. 나는 검은색 펜으로 계획서에 안전, 편리, 경제성, 감성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적고 기업과 지역자치단분에 제안서를 보냈다. 한 달 뒤 제안서가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첫 번째 여성주택단지는 경기도에 짓게 되었고 기사로 보도되었다. 기사 사진에는 나와 지민 씨, 지혜가 함께 단지 모델을 보고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저녁, 나는 거실 낙지창 앞에서 햇살을 받으며 아버지의 노트를 펼쳤다. 민서는 언제나 자신의 길을 믿어라 그 글씨를 보며 나는 검은색 펜으로 아버지,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도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라고 적었다. 배신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나의 새로운 삶을 열었다. 이제 마음의 집은 나뿐 아니라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이 되었다.